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그중에서도 이제 기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매우 좁은 지역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배들이 이제 항상 오가는데 줄을 지어가지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고 이렇게 통항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건 최근에 이제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공세를 이제 선언한 상태이고 많은 배들이 이제 지금 건너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배들은 발신 장치를 모두 끄고 몰래 들어가서 기름을 싣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이 안쪽에 있는 뭐 쿠웨이트라든지 하는 걸프 국가들도 식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이제 수송받아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드론도 있고 고속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무서운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는 뭐냐? 기뢰입니다. 기뢰. 기뢰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바다에 있는 지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육지에서도 육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뢰 제거 작업 하면은 목숨 내놓고 해야지라는 생각들은 다들 드실 텐데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 넓은 바다에 어딘가 떠 있을 기뢰 여기에 걸리면 이제 그대로 이제 격침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도 그리고 많은 국가들도 이란이 기뢰를 쓰는 일까지는 안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CNN이나 외신에서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를 따져보니까 3월 10일부터 이제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부설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많은 기뢰를 부설하거나 범위가 넓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수십 개 정도 사이즈고요. 대량의 지금 이제 기뢰를 살포하지는 못하고 있고 뭐 소형 보트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기뢰를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깔리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기뢰를 부설하고 있는 이란 해군 그리고 이제 혁명 수비대를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그 트루스 소셜을 보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올라간 것을 보면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뢰를 설치하고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에 갈 거니까 알아서 잘 해라. 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척의 기뢰를 부설하려고 하는 배들을 공격해서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한 16척 정도의 기뢰 부설을 시도하던 이제 함정들을 공격해서 격침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뢰라는 것은 바다의 지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뢰를 부설할 수 있죠. 사실 예전에 대만 해협과 관련돼 있는 그 편에서도 한번 이제 기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바다 위에는 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들을 겨냥한 다양한 방식의 기뢰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유식, 계류식, 그다음에 뭐 침저식, 자항식 등등의 여러 가지 계류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붕둥 떠다니는 이 부유식 기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기뢰입니다. 값도 매우 싸요. 이 부유식 기뢰 같은 경우는 하나당 한 1,500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죠. 장점이라고 그러면 일단 뿌려놓으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먼 폭탄이 되는 거죠.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 기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접촉 신관이죠. 딱 닿으면 빵 하고 터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기뢰가 이제 부유 기뢰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계류 기뢰입니다. 계류 기뢰 같은 경우는 부유 기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계류 기뢰 같은 경우는 물 밑에 줄을 달고 여기다가 케이블로 연결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바닷속 일정한 수심에 떠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배랑 충돌을 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오면 터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이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위에서 터지는 부유식 기뢰보다 이 적절한 수심을 맞춰서 터지는 계류식 기뢰가 이제 훨씬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제거하기도 상당히 또 곤란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 곤란한 친구가 이제 침저기뢰입니다. 아예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물속에 떠 있지도 뭐 수중에 있지도
않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소나를 통해서 찾아낸다라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뭐 움직이거나 해야 좀 그나마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눈으로 봐도 볼 수 있는데 이 침저기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치해 놓고 나면은 바다 밑에 진흙이라든지 토사로 이제 묻혀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공격하느냐? 물 위를 지나가는 배들이 내뿜는 자기장. 그렇죠. 배는 거대한 쇠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쇠덩이가 지나가면 지구의 자기장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지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배라는 거대한 물건이 지나가면서 이제 수압이 변합니다. 그렇죠.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수압 변동을 감지하고 이제 터지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는 거죠. 어쨌건 이 기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터지는 방식도 점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악랄해지고 있다, 교활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딱 접촉되면 터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촉만 안 하면 어떻게든 피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강 같은 경우에는 쇠라는 강철이라는 이 배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매우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제 동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카운트, 횟수를 계산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을 부릅뜨고 여기 분명히 기뢰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배에다가 스티로폴 같은 거를 가득 실은 다음에 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져도 괜찮은 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뢰를 폭발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횟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0번 이상의 압력을 감지할 때까지는 터지지 마 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한 10대 번 배를 움직였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는 기뢰가 없어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빵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작은 배는 무시하고 큰 배만 터뜨리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 보니까 기뢰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이제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뢰 제거함이 기뢰를 제거하는 훈련 때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뢰를 탐지해서 이것을 발칸포로 쏘던 아니면 여기다가 폭약을 부착하던 등등의 방식으로 폭발을 하는데 일단 터지는 기뢰의 위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 정말 작은 배들은 그냥 그 즉시 이제 격침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기뢰는 이제 약자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군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배도 만들어야 되고요. 승무원도 키워야 되고요. 무기도 갖춰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간단한 부유식 기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이 부유식 기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당 한 $1,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뭐 100 몇십만 원 정도면은 하나 만들어서 물 위에 띄워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기뢰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폭약은 최대 한 2,000파운드까지 답니다. 그러니까 2,000파운드면 거의 1톤급이죠. 그러니까 900kg 정도의 폭약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니까 터지면 뭐 그냥 배 한 척 정도는 날리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뢰에 이제 걸리면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많이 입는데 최근에 이제 기뢰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 대표적인 것은 이제 35년 전에 있었던 걸프전,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 있는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제 기뢰와 관련된 미국 해군의 피해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라크군은 그 미국 해군의 상륙, 쿠웨이트 상륙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에 대규모의 기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 뿌렸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부유식 기뢰부터 그다음에 이탈리아제의 어떤 침저식 기뢰 그리고 이제 계류식 기뢰 등등을 섞어가지고 광범위한 기뢰지대를 설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소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다를 청소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배들과 그다음에 항공기, 특히 이제 헬기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헬기를 상륙시킬 수 있는 넓은 갑판이 있는 상륙함들이 보통 이제 이런 기뢰 작전에 이제 모함으로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트리폴리함 LPH-101 함이 이제 이 기뢰 작전을 소해 작전을 지휘하는 이제 소해 지휘함으로서 투입이 됐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쪽에 이물 쪽에 지금 큰 상처가 났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기뢰랑 접촉한 거예요. 소해 작전을 지휘를 해야 되는 배가 기뢰와 접촉을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단은 뭐 침몰은 아니지만 사실 이 기뢰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격을 하게 되면 배의 척추에 해당하는 용골에 이제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순양함이던 프린스턴 함 같은 경우에도 이 기뢰와 접촉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 해방 작전 때 원래는 해병대를 동원해서 바다에서 상륙을 하고 육지 사우디 쪽에서 육지로 밀어붙여 가지고 양쪽에서 이라크군을 포위하는 이제 이런 작전을 계산했는데 이 소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회를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만 이제 쿠웨이트로 이제 진군하는 이제 이러한 쪽으로 작전을 바꿨던 거죠. 어쨌든 이라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 해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기뢰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해군이라도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고 일단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점에서 깔리고 나면 매우 곤란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이 기뢰에 대해서 신경을 썼나라고 보시면 거의 한 45년 전이죠.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이제 이 기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공개됐던 이란의 과거의 기뢰 전략과 관련돼 있는 CIA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공개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란이 이제 왜 기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지라고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라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해주고 이란은 상당히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공군력도 이제 이라크가 유리하고 페르시아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공격하는 것도 훨씬 이라크가 유리한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비대칭 전략으로서 기뢰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당시 CIA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은 한 2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기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활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위에 있는 북한제 기뢰가 당시에 한 200개 정도 이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사실 기뢰는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란은 아직까지는 이란 자체적으로 제작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기뢰를 수입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소련이나 중국 다양한 지역에서 기뢰를 대규모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를 지원하던 쿠웨이트로 드나드는 유조선을 공격하는데 이제 요긴하게 잘 활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 이란이 기뢰를 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CIA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이란이 살포한 기뢰는 매우 소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식 기뢰 이런 것들은 살포하고 나면 자기도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계류식이라든지 침지어식이라든지 주로 이제 계류식 기뢰를 설치를 했죠. 계류식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딘지 이제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거를 하기가 비교적 좀 쉬운 편이죠. 그래서 소수의 기뢰를 설치해 놓고 기뢰가 깔려 있다라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뢰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리적 작전 능력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사실 대항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 해군과의 대결을 항상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술 그리고 대규모 기뢰를 이제 수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부유식, 계류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뢰를 도입을 해서 현재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추정치 한 6,000개. 적으면 한 3,0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제 러시아제 그리고 중국제 등등 다양한 기뢰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기뢰의 성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 어뢰처럼 쫓아가는 자항식도 있고 그 다음에 로켓을 통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뢰도 있고 항공기를 사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 그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뢰를 살포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 있는 거죠. 즉 기뢰라는 것은 꽤나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을 바다에 집어넣고 아니면 설치하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죠?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적이 기뢰를 부설한다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총력을 기울여서 이 기뢰를 부설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미 해군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함정이라면 상대방이 바다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싹을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뢰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기뢰를 설치를 할 때는 기습적으로 정확한 지점에 대량의 기뢰를 한꺼번에 밀어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소해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를 다시 또 방해하는 그러한 이제 보충 작업. 그리고 이제 부유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원산함 같은 이런 기뢰 전문 부설함이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되게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뢰를 수상함으로 대량으로 살포하는 부설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함정은 없어요. 사실 원래 이 기뢰 부설함이라는 것은 이제 소련식 이제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상대방의 항구 또는 주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대규모로 기뢰를 살포해서 상대방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이제 이러한 개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뢰 부설함을 통해 가지고 아예 북한의 잠수함이나 이런 친구들이 바다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공격적인 기뢰 전술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이란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뢰를 부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은밀하고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 기뢰를 탑재한 다음에 물밑에서 조용히 뿌려놓고 나면 도대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뿌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설할 수 있는 잠수함 한 척당 한 24개 정도씩을 이제 살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잠수함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는 매우 위험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패스트보트라고 그러죠. 고속정. 일반적인 보트 위에다가 기뢰를 올려놓고 풍덩 빠뜨려 가지고 기뢰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300척 이상의 이러한 이제 고속정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척에 2개에서 6개 그러니까 뭐 3개씩만 실어도 한 1000개 가까운 기뢰를 순식간에 살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자우간 이란 해군이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이 페르시아만에다가 진짜 기뢰를 부설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 2가지 방식이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선박에다가 옆에다가 바지를 붙여가지고 부설하는 방식.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미국한테 아예 출항 즉시 아마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러한 소형 보트에다가 한꺼번에 한 40~50대가 일격에 출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교란하면서 위에 실린 기뢰들을 살포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정확하게 기뢰를 부설해서 상대를 봉쇄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좁아요. 좁은데 그래도 이 좁기 때문에 해수의 흐름이 비교적 강한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이 이제 얕은 쪽은 얕지만 또 깊은 쪽은 꽤 깊습니다. 그래서 이 기뢰를 효과적으로 부설하기 위해서는 수심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이제 수심이 좀 많이 깊고 그 다음에 물살도 꽤 센 편이기 때문에 사실 기뢰 부설을 이제 이상적으로 하기에는 썩 양호한 이제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판사판으로 일단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 해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고속정을 통한 이제 기뢰 살포 이런 것들이 되면 일단 그게 몇 개가 깔려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이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모두 다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다 꼼짝마. 라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 해군이 또는 혁명수비대가 이곳에다가 빠뜨린 투하한 기뢰가 40개인데 그중에서 35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5개는 무시하고 넘어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갑갑한 거죠. 더 문제는 도대체 몇 개를 살포했는지를 혁명수비대는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살포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존재가 이제 기뢰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을 살포를 이제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결국 제거를 해야죠. 소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소해 작업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작업입니다. 푸른 바다를 위풍당당하게 이제 딱 항해하는 해군을 꿈꾸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마 보직이 아마 소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눈으로 샅샅이 수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저기뢰라든지 계류식기뢰 같은 경우에는 소나로 음파 탐지기로 하나씩 일일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이론적인 이제 설명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밑에 계류식기뢰가 있어요. 그래서 계류식 기뢰를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냐면은 양쪽에다가 이렇게 일단 위에다 부표를 띄워놓고 이쪽에다가 케이블을
자를 수 있는 와이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쭉 끌고 가면서 쟁기질하듯이 끌고 가면서 이것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다가 이제 이것이 떠오르면 그 위에서 떠오른 것을 보고 있다가 위에서 발칸포라든지 아니면 한포로 하나씩 격파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인하다가 잘못하면은 배가 닿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지역에 계류식기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보면은 그대로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소해함, 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미 해군의 이제 어벤져급 기뢰 제거함, 이제 소해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해군의 함정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상대방의 기뢰에 탐지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뢰는 상대방의 이제 자기장 변화를 탐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소해함들은 강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만드냐? 기본적으로 목재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재 또는 유리섬유, 그러니까 FRP. 그래서 자기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도 적어야 됩니다. 음향 그 센서도 있기 때문에 소리 그리고 이런 것들도 최대한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배로 이런 위험천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이제 해치워야 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뭐 여러 방법들이 있죠. 일단은 기본은 좌우간 이런 배나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소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담궈 가지고 도대체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육안과 소리로 이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상대방 기뢰지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소해 장치를 견인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슈퍼스텔리온 CH-53 같은 대형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러한 소해 작업을 이제 펼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거보다 작은 MH-60 같은 소해 장비를 탑재한 이런 헬기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공중에서 소해 작업을 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놓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소해함들이 다시 투입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매우 꼼꼼해야 되고요.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소해한 지역에 다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소해를 해야 돼요. 지겹고 위험하고 살떨리는 이제 그러한 임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헬기를 동원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드론들을 이용해 가지고 기뢰를 탐지하고 아예 공격하는 파괴하는 이러한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으로 신뢰성을 획득하지 못한 이제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기뢰도 여기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형 선박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통과 횟수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아예 타이머를 설치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뢰에 대해서 소해 작전이 한 2주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예 한 달 이후부터 너는 활성화되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언제 이것을 소해를 완료했다라고 선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제 소해 작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 기뢰를 뿌리고 나면 미국 해군이 제일 곤혹스러워요. 왜 그러냐? 미국 해군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소해 전력이 취약하다라는 점인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어벤져급 이 소해함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미 해군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14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에 깔려있는 기뢰를 제거하는데 미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소해 전력은 수상함 기준으로 보면 14척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노후화 아니면 파손 이런 걸 제외하면 8척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척은 이번에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레인, 걸프 지역에다가 페르시아만 안에다가 전진 배치를 해놨고요. 나머지 4척은 일본에 있는 사세보에다가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프의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레인에서 이 어벤져급이 출동해가지고 소해 작업을 그 다음에 대만 해협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사세보에 있던 함이 출동을 해가지고 기뢰를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어벤져급은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에 이제 생산이 되고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산된 친구들도 지금 30년이 이제 훌쩍 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레인에 이제 배치돼 있던 그러한 어벤져급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바로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일부가 퇴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세보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그 미국의 어벤져급 같은 경우에도 내년 2027년에 퇴역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은 뭘 믿고 이렇게 퇴역을 시키냐라고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MH60에다가 이제 소해, 그러니까 기뢰 탐지 또는 소해 장비를 이제 탑재를 해서 견인해서 끌거나 아니면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수상 드론을 이용해서 기뢰를 찾아내고 파괴하는 그러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밑까지 투과하는 레이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중 관통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 위에서 스나이퍼가 사격하듯이 하나씩 제거하는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휘함으로써는 이제 골칫덩어리 LCS를 동원해 가지고 소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그리고 급할 경우에는 이 LCS에도 이 소해 장치를 장착을 해 가지고 실제로 소해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LCS의 마지막 남은 용도가 소해를 이제 하는 그러한 업무로 지금 남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장비들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개발되고 신뢰성을 지금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소해전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시스템들이 같이 종합을 해야 되는데, UISS라고 부르는 이제 무인 소해 시스템이 아직까지 사실 신뢰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지금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신뢰성 있는 장비가 아닌 되게 불안한 장비로 미 해군이 소해를 진행할 경우에 이걸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가능성입니다만, 저는 아마 미 해군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이 해상자위대는 전체적인 전력도 꽤 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소해 함대, 그러니까 소해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전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의 소해전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소해함을 지금도 계속 신형 소해함들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5척 이상의 소해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미국이 운용하는 것보다 더 대형의 공중에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AW101 그 소해 헬기 같은 경우에도 자그마치 11대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미국이 사용하던 CH-53 슈퍼스탈리온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도 8대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소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0대 가까이, 그 다음에 수상에서 소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25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자체도 이제 탄탄할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소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전,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숙달도도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할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잠수함 합동훈련 그리고 이 소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소련 해군이 대한해협을 비롯한 일본에 보면 한 4개 정도의 이 주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봉쇄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해서 너는 공격형 임무보다 미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소해 업무에 전념해라라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제 소해 전력을 키워왔던 것이죠. 얼마 전에도 소해와 관련돼서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다 보니까 동원될 가능성이, 저는 실제로 이란이 대규모 이제 기뢰를 부설했다 그러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본 해상자위대 시나리오 중에서도 페르시아만에 대량의 기뢰가 부설이 돼가지고 봉쇄됐을 경우에 파견돼서 제거를 한다라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제 동원돼서 페르시아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이제 가능성 그리고 위협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실제로 진짜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기뢰가 대규모로 부설이 되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태는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